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수도권에서 빵집 하는 여자입니다. 베이킹에는 비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물이랑 밀가루 비율 그런 거요. 근데 그런 저보다 남편이란 놈이 그런 거에 아주 쌍심지를 키고 따져내는 사람이었어요. 말끝마다 공평 하면서요. 그러니 제가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법원에 가면 그림이 있잖아요. 양쪽의 무게재는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 법원에 가면 누구보다 공평하게 따져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남편 소원 시원하게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어요. 귀하게 자랐다고 해서 뭐 집에 돈이 넘쳐났던 건 아니고요. 부모님 형편은 늘 넉넉하진 않았는데도 저 하나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정말 애를 쓰셨거든요. 특히 우리 엄마요. 본인 신발 한 켤레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려고 하던 분이었습니다. 엄마 신발은 시장에서 사와서 몇 년은 좋게 신으셨는데 그것도 가게 아줌마랑 더 깎아달라 신랑이 하면서 사오신 신발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 학원비 얘기 나올 땐 단 한 번도 학원비 왜 이렇게 비싸냐, 언제까지 내야 되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척척 주시던 분이었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집안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아빠가 트럭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진짜 하루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다녀온다 하던 사람이 그날 저녁엔 영영 못 돌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장례식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엄마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커서 보니까 그게 다 엄마가 본인 인생을 갈아서 저한테 쏟아부은 거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엄마는 저에게 항상 고맙고 동시에 미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일을 할 생각으로 제과제빵을 배웠어요. 괜히 대학 가서 시간 끄는 것보다 손에 기술 하나 제대로 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배운 걸로 작은 빵집을 하나 차렸어요. 진짜 동네 구석진 곳 지나가다가 여기 이런 곳이 있었네 하는 그런 가게였죠.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지나치기 딱 좋은 자리였어요.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어서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하고 밤늦게까지 다음날 준비를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SNS에 후기들이 올라가면서 빵집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래오래 장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여기 빵 아니면 안 먹잖아요. 아이고, 그런 말 해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죠. 안 망하게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오늘은 식빵이 좀 잘 나왔어요. 그럼 식빵도 하나 담아야겠다. 아니, 저번에 제 친구가 놀러와서 여기 어디 빵집이냐고 엄청 물어봤어요. 정말요? 어떻게? 다음에 같이 오시면 제가 서비스라도 더 드릴게요. 아싸. 안 그러셔도 여기 아름아름 퍼지고 있는 거 아세요? 이러다 제가 살 빵 없어지면 어떡해요? 에이,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몇 번 외지에서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긴 했어요. 덕분에 힘은 나네요. 그렇게 매출이 꾸준히 오르자 가게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해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베이커리가 됐고 직원도 고용하고 메뉴도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장사가 더 잘 되면서 분점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게는 주택가 근처에 냈는데 거기도 금방 자리를 잡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몸은 힘들었지만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시기에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친구 소개였는데 첫인상부터 제 이상형에 꽤 가까웠어요. 말수가 많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허세도 없었습니다. 만나보니까 계산적인 면모가 보이긴 했지만 그땐 콩깍지가 씌었었는지 그게 단점처럼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단점은커녕 오히려 꼼꼼해 보여서 좋았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고
돈 쓸 때도 공평하게 하자면서 되게 합리적이더라고요. 저번 데이트 때 쓴 거 계산해 보니까 너가 5천 원 정도 더 썼더라고. 이번엔 내가 그거 메꿀게. 응? 아니야, 됐어. 5천 원 가지고 뭘.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적은 돈이라도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서운해질 수도 있잖아. 이게 정확해야 나중에 안 꼬여. 대충 넘기면 결국 한쪽이 계속 더 쓰게 되더라고. 그렇긴 하지. 애매하면 괜히 말 꺼내기도 그렇고. 맞아. 그래서 나는 미리 맞춰두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 누가 손해본다는 느낌도 없고 서로 깔끔하잖아. 처음엔 좀 답답하다 싶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친구들하고도 이렇게까진 안 하는데 연애하면서 이만큼 딱딱 나누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느껴지더군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제 옆에는 이 남자 같은 사람이 딱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외동의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집이 늘 조용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불 꺼진 거실, 아무 소리 안 나는 집.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는 반대로 북적이는 가정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서로 반찬 가지고 다투고 리모컨 쟁탈전을 하다가도 같이 TV를 보면서 웃는 그런 집이요. 저한테는 그게 정상적인 집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 집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문 열자마자 집 안에서 가정집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들어왔는데 이미 집 안에선 저를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어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듣고 누가 부엌에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하고 거실에서는 아무도 안 보는 TV가 틀어져 있는 거죠. 정신없다고 해야 하나 싶은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사람 사는 집이구나 싶었죠. 남편이 옆에서 머쓱하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희 왔어요. 아니, 다들 뭐 하시는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부엌에서 나오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머, 벌써 왔니? 아이고, 집이 좀 시끄럽지? 우리 집은 원래 조용할 날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풀리더군요. 신우도 옆에서 웃으면서 말을 거들었고 아버님은 과묵하긴 하셨지만 그게 또 딱 전형적인 그 나이대분 같아서 평화롭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갈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더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직전에 명절이 꼈었는데 그때도 아무래도 인사를 가야 했는데요. 그땐 더 재밌었어요. 친척들이 우르르 모여서 거실에서 떠들고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끊이질 않았어요. 누가 뭐를 먹었다, 살쪘다,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이런 말들이 오가는데도 이상하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소란 속에 끼고 싶었어요. 나도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남편은 왁자지껄한 자기 집 분위기에 제가 약간 겁먹었을까 봐 조심스레 물어보더라고요. 당신네는 친척 많이 없다 했지? 이런 거 어색할 텐데 괜히 미안해. 어? 아니야, 난 너무 좋은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가족들 많이 모여서 명절 지내는 것도 너무 부러웠어. 자기는 별로야? 아니, 나도 좋아해. 보통 여자들이 이런 거 질색한다고 해서. 난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아, 다행이다. 나 진짜 쫄았거든. 쫄긴. 가족들 많아져서 너무 든든한데. 외로울 일 없겠다. 당연하지. 결혼하면 내가 당신 외롭지 않게 해줄게. 나만 믿어. 그 말이 그땐 참 든든하게 들렸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유난히 따뜻했거든요. 친딸처럼 생각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하셨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는 남편 명의로 15평 빌라집도 한 채 떡하니 해주셨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집안이 나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말 꺼내듯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계속 지방에 있었으니까 나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긴 했어. 너희 결혼하면 또 자주 못 볼 거 아니니? 그게 섭하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도 너흰 이제 서울에서 살 건데 우린 멀리 있으니까 괜히 마음이 쓰이네. 거기도 살만한가? 그 말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한번 힐끗 보시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 같으면서도 뭔가 말을 더 하고 싶은데 삼키는 느낌이었어요. 그 옆에서 아버님은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리고 계셨고요. 저는 그때 알겠더군요. 아, 이 얘기구나. 장가 보낸 아들 근처에서 살고 싶다는 말 돌려서 꺼내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나중에 생각 있으시면 저희 근처로 이사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되니? 시댁이랑 가까이 살면 너가 좀 부담스러울까 봐. 우린 그러고 싶은데 얘기를 못했지. 아니에요. 두 분이 가까이 계시면 더 든든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빈말로라도 됐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저는 제가 뭔가 큰 결정을 잘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주변 지인들이 시댁하고 가깝게 살면 안 된다고 말렸던 것도 기억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북적북적한 가정 생활을 꿈꾸고 있었고 오히려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했죠. 네, 제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죠. 암튼 그런 제 말에 시부모님은 고마워하셨고 신우도 좋아했어요. 아가씨가 언니 덕분에 나도 서울 간다고 웃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결국 시부모님은 우리가 사는 집보다는 조금 더 큰 32평 아파트를 매매하셨습니다. 물론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 신우가 말한 대로 서울까진 아니었지만 수도권 윗지역이라 조금 저렴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셨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제가 바라던 그림이었습니다. 사람 많은 집, 웃음소리, 든든한 가족. 근데 이상하죠. 진짜 갈등은 꼭 그렇게 별거 아닌 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사소해서 그때는 이게 갈등이라고 인식조차 못했던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가까이 살다 보니까 반찬을 자주 해다 주셨어요. 처음엔 저도 감사했죠. 맞벌이에다 둘 다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 7시쯤 돼서야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서 밥을 한 끼만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어떤 주는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집밥 먹는 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반찬을 해다 주시면 솔직히 편하긴 했어요. 문제는 그 반찬들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남편만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저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해산물을 거의 못 먹어요. 굴, 꼬막은 말할 것도 없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그냥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거의 손을 안 대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해산물 킬러였어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해다 주시는 반찬은 자연스럽게 남편 전용 반찬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신혼 때는 남편도 그걸 억지로라도 다 먹더라고요. 본인 엄마가 해준 거니까요. 근데 사람 입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계속 같은 게 나오면 물리기 마련인데 남편도 슬슬 손이 안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와서 반찬은 쳐다도 안 보고 배달 앱부터 켜더라고요. 햄버거, 피자, 치킨, 그날그날 땡기는 걸로 대충 때우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냉장고 열면 반찬통이 그대로 있는데 멀쩡한 걸 놔두고 또 배달을 시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밥을 차려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당신은 이 반찬들이랑 해서 먹어? 오늘 내일 중으로 안 먹으면 막 갈 것 같아. 근데 똑같은 반찬 매일 먹는 거 좀 지겨운데. 오늘은 딴 거 먹으면 안 돼? 당신 이거 아직 한두 번밖에 안 먹었잖아. 곧 쉴 것 같은데?
어머님이 해주신 거라 다 먹고 싶다며. 그럼 내가 나중에 다 먹을 테니까 냉동실에 올려놔. 오늘은 그냥 치킨 시켜 먹자. 그래서 저도 한숨 쉬고 그냥 잘 포장해서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죠. 내가 다 먹을 거니까 라는 말은 늘 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냉동실에는 제때 처치하지 못한 반찬들이 쌓여만 갔고 점점 다른 거 둘 공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반찬 너무 잘 먹고 있는데 요즘엔 집에서 밥을 잘 못 먹어서 조금만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말 고르느라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요. 괜히 섭섭해 하실까 봐요. 근데 그 뒤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은 여전히 냉장고랑 냉동실에 쌓여만 갔어요. 반찬통을 정리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처치곤란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걸 보는 저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요. 남편한테 말하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여보, 냉동실이 엉망이야. 반찬들 언제 다 먹어? 냉장고에서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 에이, 얼렸는데 뭔 냄새야. 나도 집에서 몇 개 안 먹는데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게 해산물이라 냉동에도 오래 두면 상해. 얼렸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와서 맡아봐봐. 다른 음식들에도 냄새 배겠어. 당신 안 먹을 거면 내가 그냥 다 버린다. 버리긴 뭘 버려. 에이, 괜찮아. 며칠 전에 먹었는데 멀쩡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이 말한 며칠 전은 벌써 몇 주 전이었고요. 냉동실에 넣어둔 반찬을 남편이 꺼내 먹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얼렸다가 녹여 먹으면 맛도 없고 그러니까 더 손이 안 가겠죠. 결국 냉장고 한켠에는 남편도 안 먹고 저는 아예 못 먹는 반찬들만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진짜 날을 잡았어요.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반찬통들이 눈에 밟히는데 그게 그냥 반찬이 아니라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냉동실 한 칸은 아예 남편 엄마 반찬 전용이 돼 있었고 다른 음식 넣을 공간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냄새도 솔직히 말하면 좀 심했고요. 이게 냉장고인지 음식물 쓰레기 보관함인지 그래서 쉬는 주말에 아예 마음 먹고 냉장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상한 게 딱 봐도 보이더라고요. 색 변한 것, 물 나온 것, 냄새부터 올라오는 것들. 냉동실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얼린 건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찬통 한 번 열어보고 헛구역질이 올라와서 급하게 마스크까지 끼고 다시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기준대로 정리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건 버린다. 심플하죠. 남편은 팔자 늘어져서 거실에서 TV나 보면서 제가 주방에서 뽀시락거리고 있는 거 쳐다도 안 보더니 제가 계속 냉장고 열고 쏟고 열고 쏟고 이러는 거 보고 그제서야 슬금슬금 오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냉장고 청소. 이거 다 상했어. 아니, 그걸 왜 버려? 말투가 벌써 달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들고 있던 봉투 안을 보더니 얼굴이 확 굳더군요. 이거 다 우리 엄마가 해준 거잖아. 그래서 더 놔뒀지. 근데 이미 상한 건 둔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진짜 못 먹어. 야, 인터넷에 그런 얘기만 봤지? 시모가 해준 반찬 며느리가 다 버렸다는 얘기? 설마 내 와이프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 말 듣는데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지금 무슨 몹쓸 짓을 한 사람처럼 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한 반찬을 버린 건데 남편 입에서는 이미 며느리가 시모 반찬을 갖다 버린 사건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장모님이 보내준 반찬은 안 버리고 우리 엄마 것만 버린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반찬은 김치나 장아찌라 상하지도 않았고 당신도 잘 먹었잖아.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냐? 있으니까 먹은 거지. 나는 당신처럼 못 먹는 거 없으니까. 아니, 알러지 있는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것 때문에 억울한 건 전대 체질까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은 이 일이 그렇게 서운했는지 그날 이후부터 말버릇처럼 어떤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형평성, 공평함. 갑자기 우리 엄마, 자기 엄마를 저울에 올려놓고 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티가 난 건 친정 얘기 나올 때였습니다. 명절이나 엄마 생신 얘기만 꺼내면 남편 표정이 확 굳었어요. 아, 너무 뭔데? 나 이번 주에 너무 피곤하고 꼭 가야 해? 엄마 생신인데 혼자 계시잖아. 이럴 때 나 찾아뵙지 또 언제 봐? 그래도 전화로 대충 하면 되지 않아? 애초에 장모님 한 분 뵙겠다고 우리가 우르르 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혼자 계시니까 굳이 안 가도 된다는 식으로요. 그때부터 저는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공평함이라는 게 뭔가 이상하다고요. 결정타는 그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봄나물 맛있다면서 저랑 남편도 먹이고 싶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 보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밑반찬을 싸주신 날이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와서 냉장고에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쓱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러더라고요. 또 장모님 반찬이야? 아, 진짜 장모님은 손이 너무 크다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 내가 잔소리해서 많이 줄인 게 이거야. 좀 덜어서 내가 회사에 가져갈게. 뭘 또 회사까지 가져가. 그냥 장모님 보고 앞으로는 하시지 말라고 해. 냉장고 자리 차지하는 것도 꼴 보기 싫다. 그러더니 말만 한 게 아니라 멀쩡한 반찬통을 집어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요. 저는 진짜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벙쪄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하면서 진짜 당당했어요.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서운해하지 마. 내가 당신 위해서 내 손에서 정리하는 거야. 뭘 정리해? 당장 다시 돌려내. 이미 목 먹는 걸 뭐 어쩌려고. 우리 엄마는 당신이 반찬 갖다 버린 거 모르잖아. 그거 말하면 당신 이것보다 더 심하게 시집살이 당할걸. 그래서 내가 공평하게 만들어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공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다 썩어서 상한 반찬 당신이 먹지 그랬어?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까 버린 거잖아. 냉동실에 얼려둔 반찬 당신 한 번이라도 꺼내 먹었어? 1년 넘은 것도 있었어. 그래서 버린 거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든 더 듣는 신용도 안 하고 오히려 저를 보고 못 말린다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열받은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편이 말하던 형평성, 공평함이라는 건 절대 공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전부 본인 기준이었고 본인 입맛대로만 적용되는 형평성이었습니다. 저한테만 엄격하고 본인과 본인 집에는 한없이 관대한 그런 공평이요. 그래서 그날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받은 만큼만 하고 당한 만큼만 돌려주겠다고요. 남편이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형평과 공평, 그게 어떤 건지 이제는 제가 제대로 보여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저 인간처럼 획기적인 또라이 짓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비슷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칼같이 군다고 구는데 제 속만 터지는 거죠. 저는 빵집 운영하느라 하루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반죽하고 가게 열고 직원들 챙기고 정신 차리면 마감이었어요. 집에 오면 씻고 바로 쓰러졌고요. 그렇게 제 몸갈아서 번 돈이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저랑 남편이랑 그런 말다툼을 한 이후로는 제가 뭘 사기만 하면 남편이 꼭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큰 돈도 아니었어요. 옷 한 벌, 신발 하나, 심지어 생활용품 같은 것도요. 집에 새로운 걸 들고 들어오면 눈도 어찌나 좋은지 그걸 바로 캐치해요. 그거 뭐야? 그냥 필요한 거. 얼마인데? 왜?
얼마인지 알아야 나도 맞춰서 쓰지. 매번 이랬습니다. 제가 하나 사면 남편도 하나 사야 했어요. 금액도 꼭 비슷해야 했고요. 형평성이라면서요. 그때부턴 제 돈 쓰는 것도 진짜 눈치 보여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이 형평성 타령은 우리 엄마 얘기만 나오면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다거나 엄마 병원비를 조금 보태도 그럼 우리 집에도 똑같이 해야지라는 말이 바로 나왔죠. 한 번은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셔서 제가 30만 원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큰 돈도 아니고 그냥 마음 쓰여서 참견 한번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걸 알자마자 바로 달려드는 거죠. 그럼 우리 엄마한테도 그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젠 하다 건강검진 받으시러 간 것까지 뭐라 그래? 냅둬. 나중에 어머님 병원 가신다 그러면 그때 해드리면 되지. 뭐야, 지금 우리 엄마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안 아픈 건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용돈도 못 받으시면 이거 역차별 아니냐? 진짜 환장하겠다. 그럼 당신 돈으로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내 돈으로 우리 엄마 병원비 보태겠다는데 내가 그것까지 보고를 하고 살아야 돼? 부부 사이에 이런 거 다 알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야 우리끼리 형평성 맞게 나누지. 보셨죠?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이러니까 저만 매번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다 엄마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엄마한테 유방암 소견이 뜬 거예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은 정도래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행이에요. 걱정이 돼서 밤잠을 설쳤지요. 이때는 남편이 그래도 눈치껏 저랑 엄마 잘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긴 하네 싶어서 든든하더라고요. 문제는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집에서 병원까지가 너무 멀었어요. 항암 치료 한 번 받으러 가면 하루가 다 가는 거리였고 무엇보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데 그 먼 거리를 매번 치료받으러 가면서 어떻게 컨디션을 운운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 조심해서요. 여보, 엄마 항암 치료 받는 곳 있잖아. 겨우 구한 병원인데 엄마 집에서 너무 멀더라. 치료하러 가시는 건데 오히려 건강 상하실까 봐 걱정이야. 나도 그거 걱정되긴 하더라. 수술 날짜 빨리 잡아주는 곳으로 구해서 다행이긴 한데 장모님 댁 근처엔 그런 병원이 없어서 어쩌려나 싶긴 했어. 그래서 말이야, 여보. 치료 끝날 때까지만 우리 집에 모시면 안 될까? 초기라서 매일 치료받으러 가는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다녀도 된대. 좀 텀 두고 다닐 때쯤 되면 엄마도 집에서 그 정도는 왕복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니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응? 솔직히 전 여기서 남편이 그럼 우리 엄마는? 이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너무 쉽게 말하더라고요.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입가에 웃음도 활짝 걸렸고요. 남편이 일이 기특하고 이뻐 보일 수가 없었다니까요. 진짜 괜찮다는 거지? 딴 말하기 없기다. 나 지금 엄마한테 연락해. 알았다니까. 당신 편한 대로 해. 치료하실 때까지만인데 뭐. 그래서 제가 신나서 바로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치료하려면 병원 매일 가야 한다며. 오가시기 힘드니까 치료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계세요. 아니야. 괜히 사위 불편할 텐데 내가 거길 왜 가?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내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괜찮대. 엄마, 짐 싸서 와요. 그래도 말이 괜찮다지. 속으로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남이랑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나도 불편해. 그러지 말어. 엄마가 남이야? 그리고 병원이 그렇게 먼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돼? 그래도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아직 그렇게까지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엄마, 만약 항암이라도 하게 되면 지금이랑 다를 거야. 약 먹으면 호르몬 같은 것도 엄마 맘대로 안 된다잖아. 그때 가서 힘들다고 하면 더 늦어. 그렇게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유, 참. 한서방이 정말 괜찮다고 한 거지.
엄마는 사위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몇 번이고 확인받은 후에 한참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병원 다닐 때 필요한 것들 정도였죠. 엄마는 짐도 최대한 줄였다고, 괜히 자리 차지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하셨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던지요. 엄마가 집에 오시던 날이었어요. 제가 엄마 모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있던 남편이 집을 비웠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엄마랑 같이 짐 정리하고 있었는데 몇 분 뒤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남편에게 왔냐고 인사를 하는데 남편이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그 옆에 시어머니가 짐을 한 보따리를 싸들고 서 계셨어요.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얼굴로 신발을 벗더라고요. 어머님? 여보, 어머님은 무슨 일이셔? 무슨 일이긴 할 거면 양가 공평하게 해야지. 그치? 남편이 비식비식 웃으면서 말하는데 진짜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되게 신나 보이셨어요. 눈이 아주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평생 꿈이 이거였어. 아들내외랑 같이 사는 거. 어머님, 같이 사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이 너희랑 같이 산다는데 내가 부러워서 어떻게 가만히 있니? 나도 와야지. 맞지. 우리 엄마 나중에 알면 분명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렸어. 그래서 같이 모셔왔어. 왜?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안방 문을 열더니 짐을 안으로 들이셨어요. 안방은 저랑 남편이 쓰는 방이잖아요. 15평짜리 집에 안방 말고 작은 방, 그리고 창고 정도 말고 또 무슨 방이 있겠어요? 당연히 작은 방에 친정엄마 모실 생각으로 데려왔는데 시어머니가 냅다 안방에 들어가면 남은 사람은 어쩌라고요?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엄마 얼굴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거실 한쪽에 서서 상황을 보고 계셨는데 저를 슬쩍슬쩍 보셨어요. 내가 괜히 온 건가 싶은 눈빛이었어요. 내 때문에 일이 커진 건가 싶은 표정이었고요.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서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는데 그날따라 더 말라 보였어요. 그 눈빛을 보니까 속에서 진짜 뭔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천불이라는 말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속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혼자서 저 키우느라 고생만 하던 사람을 여기까지 불러놓고 이런 눈치를 보게 만든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분위기 파악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들뜬 사람처럼 짐을 풀면서 이것저것 말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아침은 원래 따뜻하게 먹어야 해. 죽이든 밥이든 꼭 챙겨 먹어야 되니까 내일부터는 아침도 꼬박꼬박 먹자. 어머님, 그이한테 들으셨겠지만 저희 엄마가 지금 치료 중이시라. 그래, 들었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사돈 잘 챙겨드려. 나는 밥만 잘 먹으면 돼. 저녁은 또 가볍게 먹으면 안 된다. 반찬은 최소한 3-4가지는 있어야 먹을맛 나지. 엄마 입맛 까다로운 거 알잖아. 좀 신경 써줘. 제 말은 뭐 안중에도 없고 그놈의 밥밥밥. 우리 엄마는요, 그때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서 겨우 몇 숟갈 뜨고 내려놓는 상태였어요. 입맛도 없고 속도 안 좋다고 했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거 싫다, 저건 입에 안 맞는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 집에 있는 한 우리 엄마는 계속 눈치 볼 게 뻔했고요. 계속 무시당할 게 너무 뻔했어요. 평생 혼자 고생만 하다가 병까지 얻은 사람인데 여기 와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대신 머릿속이 엄청 바빠졌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끊어야 하나 계속 계산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화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건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요.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고요. 누가 이 집 주인인지, 누가 함부로 선을 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겠다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법원부터 들렀다가 바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결정에 스스로 망설일 틈도 안 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 집 근처에 있던 시부모님 아파트로 아주 당당하게 쳐들어갔습니다. 왜냐면요, 그 집, 시댁 식구들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살고 있던 그 집이요. 그게 제 명의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그날 갑자기 제가 무슨 큰 그림을 그려서 움직인 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집안 안쪽에서는 조용히 썩고 있던 문제가 있었고요. 저는 그 비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그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사신 집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신혼집 근처로 올라오실 때 지방에서 살던 집은 그대로 두고 새 집을 구하신 거예요. 근데 지방집을 안 팔고 올라오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그때 시부모님이 낸 결론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신우 앞으로 돌리는 거였어요. 세금 피하려고요. 그때 신우 상황이 어땠냐면요. 지방에서 대학 졸업하고 백수였고 올라와서도 백수였어요. 딱히 취업할 생각도 없어 보였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신우 명의로 32평짜리 아파트가 떡하니 생긴 겁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신우가 더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딱 느껴졌어요. 이제 굳이 이런 태도요. 그러다 명의 바뀐 지 딱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신우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얼굴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 앉았는데 신우가 커피를 한 모금도 못 마시더라고요. 손만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힘겹게 꺼낸 말이 저희 빵집 분점을 맡아서 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언니, 저번에 들었는데 분점 또 낼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그 분점 내가 맡아서 하면 안 될까? 지금 막 얘기만 나온 참이라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잠깐 미뤄뒀거든요. 근데 아가씨가 갑자기 왜요?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거예요. 진짜 아무 예고도 없이요. 언니, 언니가 나 꼭 좀 도와줘야 돼요. 나 분 좀 내주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해, 언니. 언니 아니면 부탁할 곳이 없어요. 아가씨, 갑자기 왜 이래요? 일어나. 사람들 보잖아. 언니가 내준다고 하기 전엔 못 일어나. 언니, 내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부탁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를 좀 해봐. 그랬더니 신우 입에서 나온 얘기가 진짜 상상도 못한 얘기였어요. 진명이가 자기 앞으로 바뀐 지 딱 6개월 만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꽤 큰 돈이었어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자한테 공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이라느니 결혼 얘기까지 나왔다느니 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돈은 다 뜯기고 그 남자는 동남아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더 황당한 얘기도 나왔어요. 그 돈을 갚아보겠다고 모바일 도박 게임까지 손을 댔다는 거예요. 벌기는커녕 있는 돈까지 다 날렸다고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그냥 멍해지더라고요. 단 6개월 만에 집 하나를 통째로 날려먹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죠. 세상에 돈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더라고요. 아가씨, 지금 분점이고 뭐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 어머님 아버님한테 전부 솔직하게 알리고 방도를 찾아야죠. 안 돼요. 언니,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래요? 이건 숨길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야지. 안 돼. 나 언니 믿고 다 말한 건데 언니가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나 칵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으면 다 언니 탓이에요? 그렇게 물기 가득 담은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저한테 협박하듯이 말하는데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왠지 신우 성격이면 진짜 그런 짓을 할 것도 같은 거예요. 왜 하필 이걸 나한테 털어놓는지, 왜 나한테 이런 선택을 떠넘기는지 짜증도 났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해결을 하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신우 명의로 된 그 아파트를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매매하는 걸로요. 그리고 그 이자랑 원금은 신우가 분점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매출로 갚게 하는 거였어요. 물론 그 집이 진짜 아무 가치 없는 집이었으면 저도 이런 짓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위치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좀 외진 곳이긴 해도 지하철역도 있었고 초중고도 다 있고 그냥 두기엔 아까운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샀어요. 조용히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아무것도 모르게 신우랑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죠. 그리고 그 집 매매랑 거의 동시에 제가 새로 낸 분점에 신우를 매니저로 앉혔어요. 웃기게도요.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라 그런지 신우는 그때부터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홍보도 열심히 했고 한시름 덜어서 그때부터는 방싯방싯 잘도 웃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덕분에 매출도 눈에 띄게 올라서 은행 이자랑 원금 갚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신우가 제 말이면 무조건 듣기 시작한 게 자기 목숨 살려줬다고 생각했는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일부러 이용할 생각까진 없었어요. 그냥 이 상황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남편은 그 어마어마한 사실은 일도 모르면서 집에서는 그깟 형평성 운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형평성 따지자면 더 큰 거로 따질 수 있는데도 아픈 우리 엄마 데리고 왔다고 꼴 보기 싫어서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들어왔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 괘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공평, 내가 아주 공평하게 해주겠다 생각하고 움직인 겁니다. 일단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안방에 떡하니 드러누워 있을 때를 골라서 엄마한테만 짧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오늘 잠깐 나가요. 이 집 말고 다른 데로 갈 거야. 딴 집으로 간다고? 갑자기 어딜 간다는 거야? 또 무슨 일 생긴 거야? 엄마 걱정된다. 일은 지금부터 내가 만들 거야. 엄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요. 엄마가 여기서 더 눈치 보는 꼴은 못 봐. 아휴, 내가 괜히 와서 너 힘들게 한 거지. 나 그냥 다시 내려갈까?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완전 속 시원하게 다 터트려 버리려고 그래. 엄마, 얼른 짐 챙겨요. 엄마 짐은 원래 많지도 않았잖아요. 옷 몇 벌, 세면도구, 병원 다닐 때 필요한 것들. 저는 그걸 제 차에 먼저 실어놓고 그대로 우리 집 근처에 있던 시부모님 아파트로 갔습니다. 저도 웃기죠. 평소에 저였으면 남의 집을 그렇게 쳐들어간다는 말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은요, 진짜 이판사판이었어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니까 거실에서 TV 소리 나고 있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낮잠 자고 계셨어요. 저는 거기서 괜히 인사 예쁘게 하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시간 맞춰 오신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이 어디부터 빼드릴까요? 하길래 저는 그냥 딱 잘라 말했죠. 여기 있는 거 전부요. 그때쯤 시아버님이 눈을 뜨셨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되셨겠죠. 낯선 사람들이 집안에서 박스를 접고 이불을 말고 옷장을 열고 있으니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정리요. 여기 짐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정리를 한다는 거야? 당장 가만 안 둬. 바쁜데 다 설명하긴 너무 긴 얘기라서요. 자세한 건 아가씨한테 물어보세요. 시아버님이 벌개진 얼굴로 와곽대는데 그때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옷가지부터 이불 생활용품까지 전부 박스에 담아서 밖으로 빼게 했어요. 저도 잔인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처음 신혼집에 모셔온 날 엄마가 거실에서 눈치 보던 그 얼굴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연락이 갔겠죠. 시아버님이 전화 한 통 돌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랑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신우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현관문 열리자마자 고성이 터졌어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왜 남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건데? 미쳤어? 아, 오셨어요? 잘 왔네요. 딱 공평하게 정리 중이었거든요. 공평? 내가 장모님 집에 모셔와서 이래? 야,
그건 내 집에 너네 엄마 데려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 너 제정신이야? 그치, 그치. 네 집에 우리 엄마 모셔온 게 너는 그렇게 띠꺼웠던 거잖아. 그래서 나도 공평하게 하는 거라고. 네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 등기부 등본 봐봐. 이 집 명이 누구 명인지.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딱 내밀었어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말이 멈췄고요. 시아버님은 종이 뺏어 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보는데 눈빛이 신우쪽으로 바로 꽂혔어요. 신우는 그 자리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명의가? 너 뭐 했어?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나도. 지금 이게 말이 돼? 왜 우리 집이? 그 다음은 뭐 말 안 해도 그림 나오죠. 시부모님은 신우 머리채 잡고 난리 나고 남편은 고함 지르고요. 신우는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보는데 뭐 어쩌겠어요. 지 오빠 잘못 만난 걸 탓해야지 왜 저를 봐요. 전 남편이 그렇게 외치던 공평을 그대로 실현해 준 것뿐이었어요. 공평하게 남편 명의의 집엔 남편 가족들이 살고 제 명의의 집엔 저랑 우리 엄마가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집 아래 지가 걸려 넘어진 거죠 뭐.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선 이러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저 작은 신혼집에서 어떻게 살라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당신은 여기 도장이나 찍어. 저는 말 끝나자마자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요. 남편 눈이 커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고 시아버님은 혈압 오른 얼굴로 가슴을 퍽퍽 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뭘 사려요? 더한 꼴 보기 전에 갈라서야죠. 그리고 그동안 신우가 맡아서 하고 있던 분점도요. 계약서 다시 꺼내서 확인하고 바로 고용해지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고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남편네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다 잃은 셈이 됐죠. 넓은 집에서도 나와야 하고 돈 벌리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요. 누가 보면 제가 너무 매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요. 공평은커녕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희생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빵집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돈도 제가 훨씬 많았고 신우 사고 친 것도 제가 수습했고 일자리까지 만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받은 건 뭐였냐면 무시랑 무례함이 전부였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도 공평한 게 없네요. 그제야 시어머니 태도도 바뀌더라고요. 신혼집 들어오면서 저 엿먹이겠다는 얼굴로 싱글벙글 하던 사람이 현실이 눈앞에 닥치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제 옷소매를 붙잡고 매달리기까지 했어요. 내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갈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얼굴에 후회가 가득한 건 보였어요. 근데요, 그게 제 마음을 흔들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미 다른 장면을 보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던 그날 거실 한쪽에서 저를 보던 우리 엄마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괜히 민폐 끼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고 서 있던 그 표정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돈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저를 말리던 엄마 모습까지요.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실해졌어요. 우리 엄마가 앞으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면 답은 하나뿐이라는 걸요. 이 남자랑 이 집안이랑 완전히 끊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뒤로는 정말 다들 난리였어요. 신우는 계속 연락해서 빌었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발 동동 구르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고요. 남편은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이미 무너진 신뢰를 다시 돌리는 것도 고생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서 고생해줄 만큼 정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제 명의로 갖고 있던 아파트를 이혼 확정 나기 전에 엄마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세금이 2번 나간다, 손해다 이런 말들 주변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남편이랑 재산 분할로 피말리며 나눠 갔느니 차라리 세금 내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그 사이 시댁 쪽은요, 상황이 아주 빠르게 기울어졌다고 들었어요. 지방에 있던 집을 급하게 팔아서 신우빚부터 막느라 돈이 다 나갔고 당장 새로 들어갈 집을 구할 여유도 없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나와 남편이 살던 그 신혼집에 식구들 전부가 들어가 살고 있다더라고요. 빠져버린 가구들은 처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창고에 보관하자니 보관비 아까워서 시댁에 있던 가전이며 가구며 되는 대로 다 끌어다 넣었대요. 작은 집에 살림이 꽉 찬 와중에 네 식구 함께 살아야 하니 참 힘들겠어요. 반면에 저희는 넓은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제가 남편같이 머리 돈 생각은 못해서 그간 참 속상했었는데 한번 나사가 빠지니까 이런 행동도 해보네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항상 틀에 박혀 살지 말고 어쩌다 한 번씩은 이런 정의로운 일탈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아침에 엄마랑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병원 다녀오고 집에 와서 밥 차려 먹고 별거 아닌 일상인데 그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엄마 항암 치료도 다행히 순항 중이에요. 병원도 집에서 가까워서 오가는데 부담이 없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도 마음이 한결 편해 보이세요. 예전에는 늘 괜히 너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먼저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덜 하세요.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고요. 가끔은 빵집에 나와서 가게 일도 조금씩 도와주세요. 동네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한테도 우리 딸이 만든 빵이에요 하면서 선물 주시곤 하는데 그럼 동네 분들이 여기 빵 안다면서 어머 하시거든요. 그럼 괜히 어깨에 힘도 주시고요. 그 모습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혼 절차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아있네요. 지금까지 질리지도 않는지 남편은 여전히 저한테 연락을 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장문에 메시지도 오는데 저는 하나도 안 봐요. 다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다행히 제 기여도가 인정돼서 제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공동자금도 제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도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복잡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담담해요. 신우는 졸지에 실업자가 됐고요. 본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이게 다 오빠랑 엄마 때문이라면서 밖으로 더 나돈다는 얘기도 들려요. 한때 그렇게 화목해 보이던 그 집안은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찬바람만 돌게 됐네요. 이혼 조정 중에는 시아버님이 직접 찾아오신 적도 있었어요. 제 마음 좀 돌려보겠다고요. 근데 저는 이미 이혼으로 마음을 완전 굳힌 상태라 아무 소용도 없었네요. 지금의 저는요, 남편 없는 이 시간이 너무 편하고 엄마랑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생각이에요. 남편 눈치 안 보고 시댁 눈치 안 보고 우리 둘이서 조용히 편하게요.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근황 남겨볼게요. 제가 부디 승소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